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한국 땅이라며 선언했기 때문이죠. 사건은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장악하기 위해 이지스함 세척을 독도 해역으로 밀어넣으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동해를 장악하고 있던 한국의 극비 감시망이 조용히 움직였고 보이지 않는 72시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 미국 국무부 전략 수석 자문관.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본이 미국을 30년간 속여왔다는 사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 진실에 워싱턴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내부의 은폐 문서, 한국이 600년간 지켜온 기록, 그리고 일본이 감히 언급하지 못하던 대마도의 진실까지 모두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배신이라며 일본을 정면 규탄했고 지금 미국은 한국에 손을 들어 올릴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도 그리고 대마도를 둘러싼 한국의 반격.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독도 12해리입니다. CIA 분석관의 외침이 상황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죠. 실시간 위성 영상 속에서 일본 이지스 구축함 세척이 독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붉은 점 3개가 한국 영해 12해리 안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상황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35년 경력의 저조차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 해군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무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없습니다. 6시간째 아무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해군이 즉각 출동했어야 정상이었죠.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섬이니까요. 그런데 6시간째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독도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제 가슴 한편을 아주 작게 흔들었죠. 1951년 제 할아버지 윌리엄 스톤 중령은 한국전쟁 중 이 바다 인근에서 전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재빨리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 감정을 꺼낼 때가 아니었죠. 2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참석했죠. 합참의장이 대형 지도 위 독도를 손으로 가리켰고 붉은 점들이 화면 가득 확대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세척이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영해 12해리 인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한국은 대체 뭐하고 있나? 자기 땅 앞에 일본 군함이 왔는데.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12시간째 공식 대응도 군사적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죠. 한국이 왜 가만히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해상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3일 전 일본 외무성이 각국 정부에 보낸 300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가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죠. 17세기 지도, 국제법 해석, 어업 기록,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정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다시 펼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 제시된 문서만 놓고 보면 일본 논리가 훨씬 더 탄탄해 보였거든요. 한국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국제 여론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백악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다가 90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모서리에 희미한 수정 흔적이 눈에 들어왔죠. 잉크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중요한 문장을 지우고 다른 잉크로 더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려다가 고개를 저었죠. 설마 일본이 이런 수준의 조작을 할 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잠깐 흔들린 의심을 억지로 눌러버렸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잉크 색깔이 계속 머릿속에서 작은 소음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악관 상황실이 다시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무거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톤,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일본이 뭘 준비했는지는 이제 알겠어. 이번엔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할 때야. 저는 숨을 멈추고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자네 할아버지가 독도 인근에서 전사하셨지?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공정하게 볼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죠. 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대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늘 강조했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도 넣었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죠.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12시간 후 출발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죠. 독도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붉은 점. 세계가 상황실의 공기를 비정상적으로 차갑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생각했죠. 한국에 가면 뭔가가 바뀔 거라고요. 제가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12시간 후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국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침묵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 할아버지 수첩을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깔끔한 검은 양복 차림에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죠. 루카스 스톤 박사님 맞으시죠?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외교부 장도윤 국장입니다. 악수는 강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환영한다는 말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동맹국 대표를 맞이하는 태도치고는 너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동해 기지로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저는 짧게 대답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서울 외곽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죠. 거대한 아파트 숲,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표지판,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본 구축함 3척이 독도 인근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국제적으로도 한국 영토로 인정된 섬인데 왜 한국은 아직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도윤 국장이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마치 칼로 자르듯 대답했죠. 우리는 이미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답답함과 동시에 이상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외교관이 말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차 안은 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자신 있는 거야? 2시간을 달려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보였고 그 위에 해군 제1함대 사령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차량을 세우고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죠. 첫 번째 검문을 통과하자 또 다른 검문이 나타났습니다. 출입 통제, 다중 보안문, 금속 감지, 출입카드 인증까지 보안 수준이 미군 기지보다 더 철저했어요.
저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 해군 기지의 규모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차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아래로 내려갔죠. B1, B, B3. 층수 표시가 B5까지 내려가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깊이 파내려간 거야?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지하작전 통제실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스크린들, 수십 명의 실무진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3D 홀로그램 테이블이 빛나고 있었죠. 루카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해군 대령 한 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계급장에는 서강민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서강민 대령입니다. 먼저 동해의 진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중앙에 거대한 3D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동해 전체가, 독도가, 심지어 대마도 해협까지 하나의 살아있는 3차원 지도로 펼쳐졌습니다. 빨간 점은 일본 함정, 파란 점은 한국 함정, 초록 점은 기타 국가 선박이었죠. 각 점 위에는 함정 이름, 톤수, 속도, 방향, 심지어 엔진 가동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미 해군 통합감시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교했거든요. 수중 잠수함 위치까지 3D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서강민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이 해역 정보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의존해왔습니다. 안보협력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독도 주변뿐 아니라 대마도 해협까지 포함한 동해. 전체 감시 데이터의 60% 이상이 한국 시스템에서 나갔습니다.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자랑하던 해역 감시 능력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우리 센서, 우리 위성, 우리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이 자국 기술인 양 발표했던 그 모든 자료들이 실제로는 한국 데이터였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3일 전부터 우리는 일본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서강민 대령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독도 주변에 배치된 일본 구축함 3척 보이시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엔진을 켜는 순간부터 레이더를 돌리는 각도까지 전부 압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제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12시간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감시망 속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스크린이 확대됐습니다. 이번엔 대마도 해협이었어요. 그곳에도 파란색 센서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송선의 92%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120척 이상이죠. 서강민 대령이 화면 속 선박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해협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모든 선박의 움직임을 압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목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미 그걸 손에 쥐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죠. 장도윤 국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기술을 자기 것인 양 써왔습니다. 동맹국 회의에서도 국제 브리핑에서도요. 우리가 침묵한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3D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사이의 바다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파란 물결이 아니라 수천 개의 데이터가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일본이 자국 해역 감시 능력을 자랑하던 그 모든 브리핑이 이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3장. 이쪽으로 오시죠. 서강민 대령이 작전실을 벗어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 양쪽으로 수십 개의 작전실이 보였고 각 방마다 수십 명의 실무진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지의 규모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짙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거대한 검은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KDDX 구축함입니다. 서강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선체 표면이 빛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무반사 타일이 수면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 구축함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강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일 필요가 없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축함에 올랐습니다. 함교로 들어서자 5세대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면, 수중, 대기권까지 하나의 통합 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의 일본 구축함 5척이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이 시스템은 미국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민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미국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동맹국 사이에서도 이런 비밀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에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강민 대령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이 일본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이 기술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화면이 확대되며 대마도 해협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도 촘촘한 센서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척의 선박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각 선박의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송선의 92%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시간당 평균 5척씩이죠. 서강민 대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해협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어떤 선박이 언제 지나가는지, 무엇을 싣고 있는지 전부 압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목줄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강민 대령이 짧게 웃었어요. 일본 경제는 72시간 안에 마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것뿐이니까요. 그 말투는 위협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이제 잠수함 도크를 보시겠습니까? 서강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구축함에서 내려와 기지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지하 잠수함 도크가 나타났죠. 그 안에는 고래급 잠수함이 검은 선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 소나에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수중에서 2주간 잠행이 가능하죠. 서강민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검은 선체를 바라봤어요. 도크 천장에서 금속성 공명음이 울렸고 잠수함 내부의 철제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할아버지 윌리엄 스톤 중령이 마지막으로 교전했던 해역이 바로 이 근처였습니다. 1951년 독도 인근에서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글귀가 떠올랐죠.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다. 그 말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장도윤 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왜 움직임이 둔한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의 데이터를 잃은 일본은 실제로 독도 주변 해역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작동하고 있지만 분석할 기준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서강민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일본 함정 한 척의 엔진 진동 패턴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려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압니다. 저는 스스로를 조이는 각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적을 완전히 투명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30년간 우리 기술을 자기 것인 양 썼습니다. 장도윤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맹국 회의에서도 국제안보포럼에서도요. 그들은 한국 센서로 얻은 정보를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수한 감시 능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국 기술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말이었죠. 박사님, 미국은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장도윤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저는 일본의 기술은 가장 정교하고 한국은 그저 감정적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냉정하게 실행하고 있었죠. 반면 일본은 30년간 거짓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검은 구축함을 치고 있었어요. 그 바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전사했고 아버지는 그 바다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우리 가족이 믿어왔던 것과 달랐을지도 모른다고요. 서울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TV를 켰습니다. NHK 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선명했어요. 한국은 국제사회를 속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이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침묵을 한국의 약점으로 몰아가는 이미지 조작이었죠. 국제 여론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 정부 주요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대규모 트래픽 공격이었죠. CNN은 즉시 한국 정부 사이트 해킹 공격 바다라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루카스,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네. 사이버 공격, 언론 공세까지 동원하고 있어. 한국 측 반응은 어떤가? 아직 공식 대응은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는 구도네. 72시간 안에 국제 여론이 결정될 거야. 한국이 계속 침묵하면 불리해질 거라고 전해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대응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비대칭 압박으로 나온 거죠. 사이버 공격, 언론 공세, 외교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역시 일본은 정교해. 계산된 움직임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했던 그대로였죠. 오후가 되자 더 심각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독도 진입 직전 해역에서 일본 초계기가 한국 에너지 운반선 위로 저공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고방송까지 반복했죠. 이 해역은 일본이 관할하는 수역입니다. 즉시 침로를 변경하십시오. 이건 일본의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한국의 대응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응 못하는 건가? 아니면 대응 안 하는 건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봤던 그 정교한 시스템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놓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과 하지만 지금 일본의 공세가 너무 강력해서 대응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동시에 들었죠. 저녁 무렵 일본 언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NHK, 아사히, 요미우리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한국의 기록은 조작,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프레임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300페이지 문서 파편들이 CNN, BBC, 로이터를 통해 확산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본 외무성이 각국 대사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대사들에게 한국의 기록은 조작,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메시지를 다시 주입하고 있었어요. 완벽해. 일본의 초기 우세 확보 전략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 저는 감탄하면서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한 구절이 다시 떠올랐죠. 한국은 위기 때 흔들린다. 일본은 냉정하게 기다리며 반격한다. 저는 호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죠. 지금 벌어지는 일본의 패턴이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던 건가요? 다음 날 새벽 NHK가 또다시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화면에 붉은 자막이 떴습니다.
일본 정부 대마도 해협 군사 자산 배치 강화 발표.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의 무책임한 침묵과 조작된 역사 주장은 일본의 해상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마도 해협 방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마도? 일본이 대마도 카드를 꺼냈어. 이건 엄청난 수였습니다. 대마도는 국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지정된 섬이죠. 일본이 자국 영토 방어를 강화한다는 건 국제사회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명분이었어요. 한국은 이에 대해 공식 항의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완벽해. 일본이 외교전의 룰을 완전히 바꿨어. 한국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 저는 감탄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너무 정교했거든요. 그날 오후 장도윤 국장이 호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일본이 대마도를 언급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상당히 교묘한 수법이더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대마도는 국제법상 일본 땅인데. 장도윤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대마도 말입니다. 장도윤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대마도요? 그건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대마도는 국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지정된 섬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도윤 국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박사님, 처음부터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독도가 메인 전장입니다. 하지만 대마도는 일본이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장도윤 국장이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1443년이라는 연도가 보였어요. 개해약조 원본입니다. 대마도주가 조선 왕에게 세공을 바쳤다는 기록이죠.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붉은 인장이 선명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장도윤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마도가 독도 전쟁의 2차 전장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전장까지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일본의 정교한 공격, 한국의 준비된 반격,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글귀. 모든 게 뒤섞여 저를 흔들고 있었죠.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왔을 뿐입니다. 장도윤 국장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청와대로 긴급 호출됐습니다. 장도윤 국장이 차를 보냈고 저는 아직 어두운 서울 거리를 달렸죠. 청와대 정문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잠 못 잔 눈빛이었죠. 서강민 대령도 보였어요. 국가안보실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앉으십시오. 미국의 입장도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가안보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언급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을 꺼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추측이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국가안보실장이 손짓하자 장도윤 국장이 서류철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왼쪽 표지에는 독도 127개 1차 사료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 표지에는 대마도 귀속 사료 조사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마도 파일이요? 방금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문건이었죠.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땅임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대마도의 진실을 공개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반격에 나선다는 거였죠. 오전 10시 국방부 1층 브리핑룸은 국내외 기자 200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무관석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떴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원본이었죠. 서강민 대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니 조선의 땅임을 명심하라. 이것은 1877년 일본 정부 스스로 남긴 공식 문서입니다.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에서 직접 내려진 지령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 문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696년 안용복 진술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1954년 독도 수비대 일지까지 차례로 펼쳐졌어요. 총 127개의 1차 사료입니다. 모두 원본 사진, 출처, 번역, 국제학계 검증 서명이 첨부돼 있습니다. 서강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문서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300페이지 문서보다 한국이 가진 원본 사료가 10배는 더 강력했거든요. 게다가 모든 문서에 국제 역사학자들의 검증 서명까지 달려 있었어요. 독도 논쟁은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서강민 대령의 목소리가 브리핑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독도 전쟁의 1차 종결을 알리는 순간임을 직감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이 검은 바탕으로 바뀌었어요.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한국의 역사적 권리 관련 자료.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 역시 의자를 움켜쥐었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443년 개해약조였어요. 장도윤 국장이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대마도주는 조선 왕에게 세공을 바치며 종속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속국과 종주관계입니다. 150년간 지속된 조약이죠. 기자석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870년 일본 태정관 지령 메모였죠. 대마도는 귀속이 불명확하니 신중히 다룰 것. 장도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최고 기관조차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확정 짓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876년 불법 편입 기록이었어요. 일본이 국제법적 절차 없이 대마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초안, 덜레스 메모였거든요. 대마도 한국의 권리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으므로 추가 검토 필요.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냉전 때문에 무시됐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미국도 알고 있었다니요? 우리도 진실을 숨겨왔다는 말이었습니까? 다섯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식 반환 요구 총 60회 기록이었죠. 국가안보실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마도를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힐 시간은 왔습니다. 역사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 말투는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증명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톤이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30분 뒤 일본 정부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국의 주장은 날조이며 허구입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기자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해약조 원본은 무엇입니까? 태정관 지령 메모는 왜 존재합니까? 덜레스 메모를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스톤이 남긴 글귀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다. 그 말이 이제야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만이 진실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제 안에서 세대의 갈등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버지는 틀리고 할아버지가 옳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외면해왔던 거야.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1층 카페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국의 대마도 자료 공개 이후 전 세계 언론이 들끓고 있었죠. CNN은 24시간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테이블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루카스 스톤 박사님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오사와 시니치입니다. 일본 외무성 동부가 정책실 28년 경력입니다. 박사님이 한국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 앞 의자에 앉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독도와 대마도 관련 일본 정부 문서, 그 조작의 대부분은 사실 제가 했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놓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사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28년간 제가 조작한 모든 기록입니다. 증거입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열까 말까 망설였죠.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왜 저에게 이걸 주는 겁니까? 당신은 일본 외무성 직원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사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이 나왔습니다. 문장 삭제 리스트라는 제목이었죠. 독도와 대마도에 불리한 문장들이 빨간 줄로 쭉 그어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외무성 상부 지시, 삭제 처리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인용 조작 로그였어요. 원문과 실제 일본 발표본이 나란히 대조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장들이 완전히 달랐죠. 세 번째 파일에서 저는 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삭제 지시 문서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급 인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이 결정타였습니다. 미국 전달본 수정 내역이었거든요. 제가 백악관에서 봤던 바로 그 300페이지 문서였어요. 페이지마다 삭제, 축소, 날짜 조작, 출처 변경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잉크색이 다르던 90페이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사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수정한 겁니다. 원래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죠. 잉크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색이 달라진 겁니다. 오사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 제가 의심했던 그 미세한 흔적,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28년간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오사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부 지시였습니다. 국익을 위한다고 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국익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왜 28년이 지난 지금 폭로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사와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죠. 제 아들이 쓴 편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죠. 그가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쳐 읽었어요. 아버지,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며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독도와 대마도 관련 사료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진짜였고 원본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본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30년간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부끄러운 사람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일본을 위해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주세요. 편지 끝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사와 타쿠야. 오사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사와를 바라봤습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28년간의 죄책감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박사님, 이 문서들을 세계에 공개해 주십시오. 오사와가 두 손을 모아 제게 간청했습니다.
저는 제 죄를 갚겠습니다.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겠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제가 한 일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사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즉시 장도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왔습니다. 네, 박사님. 30분 안에 외교부로 오십시오. 장도윤 국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1시간 후 외교부 지하회의실에서 오사와의 문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서강민 대령과 실무진들이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했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거 전부 진본입니다. 서강민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장도윤 국장이 오사와를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당장 하겠습니다. 오사와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전 세계 200개 언론사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오사와 신이치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오사와 신이치입니다. 일본 외무성 동부가 정책실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8년간 독도와 대마도 관련 일본 정부 문서를 조작해왔습니다. 기자석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한국의 문서는 진실입니다. 우리 일본의 문서가 거짓이었습니다. 오사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상부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28년간 진실을 가렸습니다. 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떳떳한 한 인간으로 아버지로 살아가겠노라고.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 아버지의 용기가 30년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에서는 12만 명이 총리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외무성 해체하라는 플래카드가 하늘을 뒤덮었죠. 저는 호텔 TV로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어서는구나. 오사와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6시간 후 도쿄 전역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TV를 켜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부야 교차로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이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5만 명으로 불어났죠. 총리 관저 앞은 더 심각했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30년간 우리를 속였다. 외무성을 해체하라. 진실을 밝혀라. 플래카드가 하늘을 뒤덮었고 함성이 도쿄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까지 일본 전역이 들끓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거든요. 국가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일본 국민들이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색이 창백했으며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국민 여러분.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의 주장은 일부 조작된 문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기자 한 명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총리님, 그 조작은 일본 외무성에서 했습니다. 오사와 신이치가 어제 전 세계 앞에서 28년간 직접 조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증거도 전부 공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일본 총리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 총리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개장 30분 만에 21% 폭락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13%나 급락했고 일본 5대 대기업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110조 원이 증발해버렸죠. CNN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일본, 역사 조작 스캔들로 국가 신뢰 완전 붕괴. 경제 시스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일본, 30년 거짓말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 중. 저는 호텔방 소파에 앉아 그 뉴스들을 하나하나 보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바로 그 안정적인 일본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127개의 1차 사료를 준비하고 국제학자 검증까지 받으며 정확한 타이밍에 진실을 공개했죠. 실제로 신뢰를 지키고 있던 나라는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루카스, 즉시 워싱턴으로 복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소집했어. 24시간 안에 도착해야 해. 무슨 일입니까? 동아시아 전략 전면 재검토야. 70년 외교 정책을 완전히 다시 짠다. 서둘러. 전화가 끊겼습니다. 24시간 후 저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이었죠.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까지 미국 안보 핵심 인사들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우리를 완전히 속였어. 독도 문서도 조작, 대마도 역사도 조작, 심지어 해양 감시 기술도 한국 거 훔쳐다가 자기 기술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어. 이건 동맹 배신이야. 국방장관이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감시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위성 기술, 잠수함 스텔스 기술 모두 일본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대등할 수도 있습니다. CIA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기술 데이터의 60% 이상을 가져다가 자국 기술이라고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루카스, 자네 보고서가 정확했어. 한국은 철저히 준비된 나라였네. 일본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고.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동맹 구조를 근본부터 바꾼다. 이제 태평양 전략의 중심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야. 한국을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한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선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70년 미국 외교 정책을 뒤집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미국 정부는 오늘부로 이를 공식 인정한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951년 이후 70년간 유지됐던 미국의 중립 입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워싱턴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윌리엄 스톤 중령, 1951년 한국전쟁 중 독도 인근에서 전사하셨죠.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당신만이 진실을 보고 계셨군요. 우리 가족 중 누구보다도. 아버지도 몰랐고 저도 몰랐지만 당신만은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의심했고 저 역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1951년 그 바다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진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뉴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웃이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긴급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일본은 한국에게 30년간 거짓말했습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도발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깎아내렸죠.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는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BBC가 일면 톱으로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승리한 한국, 복수 대신 품격을 선택하다. 세계가 경탄하는 성숙함. CNN도 따라왔습니다. 한국, 조용히 세계 중심으로. 진정한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진실이 목표였고, 복수가 아니라 품격이 무기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한국에서 밝힌 진실 뉴스로 다 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명예로운 땅이었어요. 우리가 70년간 몰랐던 겁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이제 알겠구나. 아들아, 너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창밖 워싱턴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 그리고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저는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총회장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자격이었죠. 오늘은 독도와 대마도 문제에 대한 유엔 특별 세션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총회장 분위기는 묵직했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세계 언론사 카메라 수백 대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죠. 유엔 사무총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존경하는 회원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난 3주간 유엔 국제사법위원회와 역사검증위원회는 독도 관련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127개 1차 사료, 일본이 제출한 300페이지 문서, 그리고 일본 외무성 내부 고발자 오사와 시니치의 증언까지 전부 검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결론은 명백합니다. 사무총장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유엔은 공식 인정합니다. 총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87개국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하겠습니다. 총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대마도는 역사적 귀속 논란이 명백히 존재함을 유엔은 인정합니다. 1443년 개해약조, 1870년 일본 태정관 메모,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덜레스 메모 등 다수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마도 역사적 귀속 문제에 대해 역사검증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발표는 대마도가 단순한 일본 영토가 아니라 역사적 논란이 있는 지역임을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엄청난 결정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박수를 보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유엔 본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70년이 걸렸지만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거든요. 장도윤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박사님,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독도요? 제가 독도를 간다는 말입니까? 다음 날 새벽,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동해 상공을 2시간 가까이 날았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섬 2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였어요.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짙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천천히 내려와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경비대원들이 경례를 했고 저는 그들을 지나 섬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세워진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었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독도 70년의 인내 진실의 승리 품격의 증명.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톤 중령과 한국전쟁 참전 유엔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이 나라가 70년 후에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말,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그 눈물을 식혀주었어요. 장도윤 국장이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박사님의 할아버지는 이 땅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와대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집무실 문이 열렸고 대통령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루카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의 할아버지, 윌리엄 스톤 중령님은 1951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고 저 역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든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박사님.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증거로, 감정보다 진실로 증명합니다. 7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세계 뉴스를 봤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187개국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공식 인정. 역사적 순간. BBC가 따라왔습니다. 한국, 조용한 인내로 세계를 설득하다. 진정한 외교 승리. 뉴욕타임스는 일면 전체를 할애했어요. 대마도 귀속협의 공식 착수. 동아시아 역사지도 다시 그려진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조용히 세계 중심으로. 품격이 힘을 이긴 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70년간 준비해온 진실이 마침내 세계에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할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쓰지 못했던 편지였죠.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1951년 독도 인근에서 전사한 이후 7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원망했고 저 역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만이 진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당신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의 손자 루카스 스톤 올림. 저는 편지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국제 전문가 루카스 스톤이 70년간 숨겨진 독도와 대마도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